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영원 NCS 컨설팅 대표 정일환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면인 분들도 좀 강의장에 보이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대부분 오늘 저를 처음 보셨을 텐데 오늘 제목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물류비 절감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How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한 110분, 물론 이제 강의 자체는 한 90분 정도 할 거고요. 한 20분 혹은 30분 정도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또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거를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즘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현재와 미래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2월 세계 7위의 컨테이너 선박업체인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큰 보물을 잃은 건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많은 세계적인 그러한 해운회사들이 특히 세계 1위 머스크라인, 그 다음에 2위 MSC, 그 다음에 3위 CMA 그런 선사를 위주로 한 선사들의 정말 전격적인 M&A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전략적인 제휴, 그래서 이 그룹들이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이 10개 선사들이 전 세계의 원양 항로에 있어서의 선봉률을 70% 이상 올리는, 또 실제로 소송률도 70% 이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현재 물류의 시대, 해상 물류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정보로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머스크라인이 이제 남북 특히 이 북극 직항로에 대한 개설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또는 중국의 코스코 선사 등등이 북극 항로에 대한 시범 운항을 이미 2011년부터 지금까지 했고 또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사실 연간 4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 북극 항로를 개설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한 항로를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수요, 또 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또 거기에 그린랜드라는 덴마크 영이 거기 함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운 협정, 법적인 절차, 그 외에 등등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오래 걸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 식견으로는 2030년 이전에 북극 항로가 특히 북극 정기선 항로가 개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의 그런 소위 말하는 11개의 그 해운 항로에 있어서의 정기선 항로의 그런 비용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19년인데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해운 정기선 항로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유통기업으로만 알고 있던 아니면은 IT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던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 특히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물류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사업에서 자체의 물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든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존의 물류 기업들이 함께 미래를 끌어가려는데 오늘 여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마 95% 이상이 화주 기업이 오셨고 한 2, 3% 정도의 물류 기업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상생을 하면서 또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수출입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원가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용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사실은 원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화주기업들이 최근 20년 동안 보면은 전부 비용의 개념으로 보셔서 물류비 절감은 모든 수출입 기업의 제3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되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입 물류비를 절감을 해야 그만큼 기업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춰서 오늘 제목을 정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how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죠? know, 그죠? know what, 뭘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수출입 물류비가 뭐냐? 각 기업들마다 처해진 아이템들, 품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의 기업이 갖고 있는 수출입 물류비는 아마 이런 걸 거야. 해상 운임일 거야. 항공 운임일 거야. 아니, 육상료일 걸? 아니야, 창고 보관료일지도 몰라. 아닌데, 우린 하역비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사실 공개적이고 전체적인 분야,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이건 과연 물류비가 될 것이냐. 물론 잠깐 제가 코멘트는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두 개의 분야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수출입 물류비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금 결정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왼쪽 상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장 관련 물류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장비도 물류비야? 네. 포장비도 당연히 수출입 물류비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고, 또한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포장비에 대한 또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적하보험에 관련된 물류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대개 CIF나 CIP 두 가지의 인코톰스에 있어서 수출자가 그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부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도착지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코톰스 11가지 전체 모두 수출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적하보험에 들어야 되겠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송사고를 대비해서 당연히 수출자나 수입자가 적하보험을 부부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의 물류비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CFR이나 아니면 CPT 그거 바이어가 보험 드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바이어한테서 보험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보험 부부에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실은 물류비에 속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면은 육상운송에 관련된 거, 해상운송 혹은 항공운송 혹은 복합운송 혹은 창고나 하역이나 아니면 통관, 정보에 관련된 물류비에 대한 그 구조를 살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냐면 그 다음 수많은 수출입 절간 사례를 통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속한 각 기업의 그 물류비를 접목을 시켜서 절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찾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 항목별로의 그런 물류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비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물류기업에 워낙 오래 있었고 지금 현재 또 물류기업에 관련된 컨설팅과 또 영원해상의 또 부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해외 영업 쪽의 일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류기업을 통한 어떤 물류비 절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오늘 손을 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인코텀스에 대한 재해석, 특히 수출입 물류비 절감에 관련된 재해석을 오늘 제가 항목별을 잘 여러분한테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거니까 그거를 잘 메모를 하셔서 지금 인코텀스에 관련되지 않은 수출입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상 운임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죠. 사실 모든 항목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류비가 해상 운송에 관련된 물류비입니다. 우리가 해상 운임, 예를 들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거기는 이제 항구가 아니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로베니아의 코파라는 항구까지, 아니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 해상 운임에 대한 거를 여러분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US 달러 800불입니다. 20부터. 40부터는 US 달러 1,500불입니다. 그랬을 때 그 800불, 1,500불이 뭐냐는 거죠. 그게 이 해상 운임 안에 있어서의 기본 운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 운임 플러스 할증료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기본 운임 플러스 할증료 플러스 부대 비용까지 다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사실 모르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기본 운임 해갖고서 베이직 오션 프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운임을 내는 선사들도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사가 독일 선사 핫박 로이드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선사 얘기를 조금씩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프레이트 포워더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들의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송인은 누굽니까? 포워더죠. 포워더의 운송인은 누굴까요? 해상 운송은 선사고, 그렇죠? 항공 운송은 항공사죠. 오늘 혹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는 선사와 직접 직거래를 하는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 한국 타이어에서 들어오시는 분 있습니까? 한국 타이어 없으십니까? 네. 몇몇 기업은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프레이트 포워더와 거래를 하죠. 왜 프레이트 포워더와 거래를 하시죠? 현재 프레이트 포워더와 거래하고 계십니까? 아니세요? 그러면 선사와 직접 거래하세요? 네, 오늘 들으러 오셨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포워더와 거래하시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포워더 아니면 선사거든요, 그렇죠? 네, 해상운송은 포워더 아니면 선사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이제 웃으신 거 보니까 전부 포워더와 거래를 하시는 걸로 알고 그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포워더를 통해서 운임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실 때, 운임 예를 들어서 US 달러 얼마다, US 달러 얼마다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대 비용이라든지 어떤 또 예를 들어서 할증료라든지 기타 또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안 물어보셨어요. 네. 어떤 거를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선사에 실리죠? 그죠? 네. 어느 선사에 실리죠? 이런 걸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상선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 그럼 현대상선 한 군데만 실는 거네요? 그죠? 다른 초이스는 없나요? 혹시 현대상선 외에 또 다른 선사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프레이트 포워더가 선사의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포워더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이 4월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이에요? 23일이죠. 그랬을 때 뭘 안 물어보신 거죠? 이 운임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거죠?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죠? 혹시 여러분이 받은 그런 서면으로 된 어떤 오퍼시트의 밸리디티, 그렇죠? 네. 그거의 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거는 아주 정말 합리적인 포워더, 또 제대로 된 포워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진짜 뭐죠? 어떤 선사에
어떤 서비스를 갖고 어떤 항차에 운송기간은 얼마며 어디에서 환적이 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운임은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그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죠? 화주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뭐예요? 물류비 절감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하나 배워가셨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선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적용기간. 그죠? 네, 두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 보니까, 와, 할증료가 너무 많아요. 뭐지 저거? 그런데 선사마다 이 할증료에 대한 용어가 다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 같은 게 BUC로 표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선사는 FAF로 표현됩니다. 또 어떤 선사는 EBS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다 달라요. 그 표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포워더한테 운임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운임인지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죠. 자, 운임이 800불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선적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US 달러 여러분이 애당초 받은 800불은 맞아. 그런데 그 뒤에 FAF US 달러 80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800불이 아니라 얼마가 된 거예요? 880불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시리아 라타키아 같은 경우는 월 리스크 차지가 있어요. 네, 라타키아는 내전 지역, 내전 국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할증료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880에 플러스 40 하니까 880 플러스 40 해서 92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00불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프레이트 인보이스가 보니까 800불이 아니고 920불로 청구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화주 기업들이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할증료, 카프라는 게 있는데 이 카프라는 것도 여기 화폐 가치 단위라고 그러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그런 수수료인데 또 어떤 선사는 받기도 하고 어떤 선사는 받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넘어갈까요?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추가 운임이 있지만 초과 중량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Heavy Lift Charge. 자, 20피트 컨테이너는 대부분의 선사들이 18톤이 넘으면은 선사마다 US 달러 50불을 더 받는 선사가 있냐면 100불을 더 받는 선사가 있고요. 아니면 150불을 더 받는 선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20푸타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이 레진이다, 아니면 페이퍼다, 아니면 스틸이다, 아니면 코일이다, 아니면 폴리에스터 칩이다, 아니면 징크 인고트다, 뭐 이런 제품들을 다루시는 분들, 특히 중량 화물을 다루시는 분들은 요 비용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선사마다 헤비 리프트 차지라는 표현을 쓰는 선사는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네, 실제로는 오버웨이트 서차지, OWS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헤비 웨이트 차지 해서 HWC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거는 선사마다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죠. 네. 20푸타 컨테이너에 18톤이 넘었을 때에 이 할증료를 부과하는, 초과 중량 할증료를 부과하는 중요한 선사도 있지만 붙지 않는 선사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중량 화물을 다루는 화주분들은 꼭 거래하는 포워더한테 헤비 웨이트 서차지를 받는 선사와 받지 않는 선사를 구분해 갖고 가격을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선사가 다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사별로 다른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을, 운임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상 운임 중에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기타 요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냐면
LCL 화물들은 CFS 창고, 특히 Freight Forwarder의 창고에서 컨솔리데이션, 다른 화물과 함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 비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예, 이건 재미난 현상이죠. 창고는 같은데, 그렇죠? 예, 미국일 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일 때 조금 차등이 두고, 이런 하나의 차별화된 그러한 LCL 화물, 소량의 화물의 컨테이너 작업료가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잘 참고로 해서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인코톰스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모 회사에 정말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에 다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도착시켜서 진행을 한 DAP 조건, DAP나 DDP 조건에 특히 수출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 디텐션 차지나 디머리 차지나 오버스토리 차지는 도착지에서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은 당연히 바이어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맞죠? 네. 자신 있게 내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DAP는 기본적으로 바이어가 원하는 장소까지 발생되는 도착지의 수입관세와 수입 통관 수수료를 뺀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출자가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인코톰스예요. 네. 그래서 그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열흘을 지연시키고 20일을 지연시켜서 물건을 공장에 도착시켰고, 공장에서 또 그 빈 컨테이너를 회수 안 하고 또 5일을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도착한 컨테이너 야드, 도착한 한국 컨테이너 야드에 도착을 시켰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6,8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한 5,700만 유로? 네, 5,700만 유로 조금 심했나? 57,000 유로. 죄송합니다. 큰일 날.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7,000 유로. 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네.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디모리지, 디텐션, 오버스토리지 전부 다 바이어가 내야 되죠. 근데 바이어가 그거를 DAP 조건이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건 포워더예요. 이 물량을 핸들링하는 건 선사입니다. 선사는 기본적으로 선적지나 도착지 둘 중에 아무한테서, 그렇죠? 둘 중에 수출자나 수입자, 아니면 출발지에서의 포워더, 아니면 도착지의 포워더 둘 중에 하나한테서만 받으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를 가셔야 돼요. 선사는 인코톰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네, 선사는 그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누군가만 받으면 돼. 그렇죠? 한쪽에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이어는 수출자가 내라는 거죠. 그렇죠? 수출자는 바이어가 요청한 내용이니까 바이어한테서 말하고 그러는 거죠. 이 물건은 누가 핸들링을 했어요? Freight Forwarder가 핸들링을 했죠. 혹시 이 안에 제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Freight Forwarder도 몇 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메모를 하십시오. 전부 다 잘못하면은 그 Freight Forwarder가 이 비용을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잘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루는 물건이 인코톰스가 DAP냐 DDP냐라는 건, DAP와 DDP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착지의 프리타임을 충분히 프레이트 포워더한테 받아서, 그렇죠? 뭐 14일이라든지 21일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프리타임을 받아서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하나의 보호망을 구축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CNF는요, 사실은요, CNF나 CIF 조건은 사실은 바이어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화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CIF나 CNF나 CIP나 CPT에 대해서 왜 바이어가 우리나라 수출자한테 도착지의 프리타임을 7일 해달라, 10일 해달라, 14데이스를 해달라, 21데이스를 해달라 요청하느냐는, 본지사 간의 거래면 괜찮습니다. 네? 본지사 간이니까.
엄연히 서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데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수출자한테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조건을 다는 거죠. 그 조건은 14데이스가 안 되는 데는 싫지 마.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그런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거래를 할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DAP나 DDP는 수출자가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여러분한테 요청을 했던 거고, 얘기했던 C 조건이 4개잖아요. CIF, CFR, CIP, CPT. 요 4개는 수출자가 당당하게 바이어한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너희가 도착지에서 너희가 해결할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리타임을 얘기를 해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야, C 조건이니까 네가 선사를 정할 거고 수출자 네가 포워더를 정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군지 모른다. 그랬을 때는 여기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의 도착지의 파트너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수출자의 거래처 포워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호주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도착지의 프리타임을 받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단 DAP나 DDP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한테 받아야 되겠죠. 어차피 Q&A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만 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예, 배보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배꼽이 더 큰 거죠. 예, 해상운임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금액이 작은지 제가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거보다 어떤 비용이 커요? 이 부대 비용이 크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수출자들이 전부 지불해야 될 비용. 이거는 인커텀스와 관계없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선사와 관계없이 뭐예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터미널 핸들링 차지 뭐 20타, 13, 20타는 13만, 뭐 한 10만 천 원, 40타는 뭐 13만 7천 원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요즘은 선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2번, 물론 이제 세일 차지나 다큐멘트 피는 거의 지금 대부분의 선사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여러분한테 청구되는 부대 비용은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인보이스를 날리지만 결국은 누구의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선사가 포워더에게 청구한 비용을 여러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그 포워더는 운송인이자, 그렇죠? 운송인이자 또 뭐예요? 선사에 대해서는 또 뭡니까? 화주. 똑같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물량을 싣고 있는 뭐예요? 화주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사실 프레이트 포워더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뭐예요? 화주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한테는 운송인인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운송인의 자격만 갖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또 선사에 대해서는 뭐예요? 당연히 화주인 거죠. 네. 그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6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베트남 하이퐁,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물동량이 요즘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전부 다 베트남에 있는 수출자가 선적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CIF 조건이나 CFR 조건으로 해서 CIF 인천, CFR 부산, CIF 광양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운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운임은 당연히 뭐예요? 누가 내요? 그쪽 베트남에 있는 현지 수출자가 내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 인스펙션 차지가 20부터 80불, 40부터 160불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누가 내요? 한국에 있는 수입자가 내는 거죠. 네. 물론 부대 비용에 있어서 수출자가 내는 부분이 있고 수입자가 내는 부분이 있어요. 대개 컨테이너 인스펙션 차지는 대부분 수입자가 내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용이 클 바에는 왜 그러냐면 비용이 크니까. 예, 운임 정도의 비용이면 괜찮은데 운임 비용의 만큼의 큰 금액이 컨테이너 인스펙션 차지로 진행이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FOB로 수입을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바꾸려고 FOB로 해달라고 베트남에 있는 수출자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수출자가 말을 안 들어.
계속 CIF나 CFR로 지금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수입화주분들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그런 물류 비용이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동남아 운임의 수입 운송에 대한 운임 구조이기 때문에 운임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화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꾸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수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기선에 대한 좀 얘기를 잠깐 할까요? 지금은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정기선은 말 그대로 주로 그렇죠? 물량이 있을 때만 배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용선 타입, 그렇죠? 예,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간 용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체 용선 계약의 그런 방법으로서 용선 형태, 용선 방법으로서 진행이 되는 운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운임 구조에 대한 설명이 주 목표고 목적이라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수출입 물류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어떻게가 주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기선 운임이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정기선에만 있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왜 데드라는 게 죽었다는 단어인데 거기에 왜 운임이 합작으로 돼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즉 물량이 실제로 배에 실리지도 않았는데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그 수량대로 물량대로 운임을 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용선 운송에만 있는 그런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정기선 운임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추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은 Q&A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 세계 가장 운임의 비중이 사실 여러분한테 큰 부담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항공운임이죠. 항공운임은 IATA라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이거를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타리프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TARIFF, 타리프.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타리프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아주 작은 돈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요율표를 받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왜 항공운임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냐면요,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항공운임이 사실은 항공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화주분한테 드리는 운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공사는 여러분이 고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항공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의 모든 수출입 화주가 고객이 아닙니다. 0%. 그럼 그들한테 100%의 고객은 누구죠? 포워더죠. 항공화물 운송 시장은 포워더와 항공사의 거래입니다. 수출입 화주와 포워더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의 고객은, 이건 어느 한 그 기업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니셜로 얘기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S는 자기네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네들 고객은 누구예요? 자기네들 고객은 무슨 로지텍, 무슨 SDS, 무슨 TNS, 이런 회사라는 거죠. 즉 뭐예요? 항공화물을 주선하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그들의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 항공사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운임을 제공을 하는데, 그건 항공사와 포워더의 계약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운임을 다 줄 수도 있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운임만 줄 수도 있고 1번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여러분한테 항공 운임을 제공할 때 어느 기준으로 제공을 하느냐는 거죠. 어느 기준으로 제공하느냐? 그거는 1CBM, 부피와 중량의 공식의 기준으로 1CBM은 167kg, 이거는 일반 항공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1CBM은 200kg, 이거는 특송화물, 데스크 투 데스크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특송화물의 기준으로
항공 운임에 대한 산출 공식에 의거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중량과 부피에 대한 거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프레이트 포워더와 나름대로 운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킬로그램당의 가격으로 진행이 되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부피가 많든 중량이 많든 계산을 해서 많은 쪽으로 해서 무조건 뭐예요? 킬로그램당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해상운송의 기본은 1톤인데 항공운송의 기본은 1kg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늘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출입하는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물량이, 아이템이 부피 쪽인가 중량 쪽인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공운송도 똑같죠.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한테 뭐예요? 킬로그램당의 가격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항공사냐, 어떤 루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느냐, 어디서 혹시 환적을 하느냐, 이 운임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느냐. 똑같은 원리죠. 해상이나 항공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한테 그 운임의 적용 기간과 또한 항공사가 어딘지, 그리고 항공사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항공사를 계속 어느 특정한 항공사만 고집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들도 당연히 있겠죠. 왜? 굉장히 스페셜한 운임을 갖고 있는 항공사인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그 항공사의 운임만 제공할 겁니다. 맞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복수라는 거는 뭔지 아시잖아요. 2개 이상의 항공사의 운임으로 여러분이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그 운임이 어떤 B라는 항공사인데 그 B라는 항공사가 A라는 항공사의 운임보다 당연히 다소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항공사를 반드시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자는 거죠. 누가? 포워더와 화주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서로 공유와 상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부대비용이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항공운송도 사실은 부대비용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참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포워더가 이런 부대비용에 대해서 동일한 부대비용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 네.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취급 수수료, 그렇죠? 이런 취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워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잘 비교를 하시면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그 물류기업하고만 거래하고 계신 회사들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어느 하나의 정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복수 거래 내지는 여러 회사들의 그런 것들이 좀 정보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육상 부분. 사실 육상 부분이 가장 적용되는 게 뭐냐면 국내 운송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무역항이 정말 많습니다. 31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대부분이 한 10개 안팎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먼저 그 육상 요율에 대한 것들이 기본은 사실 5개 항만을 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부산, 광양, 인천, 마산, 울산, 이렇게 5항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군산, 평택, 그 다음에 포항,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왕복기점으로 진행이 돼요. 왕복기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실 아시잖아요. 편도하고 좀 다른.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내륙에 그동안 양산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그 다음에 경인 ICD,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ICD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게 6개로 늘어났습니다.
경북 칠곡에도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있고요. 전남 장성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세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에도 ICD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향후 또 파주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아직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언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면 7개가 되는데 어쨌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공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왕복이 아니라 편도 요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화물들이 있죠. 소량의 화물들을 시간거리 병산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육상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창고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창고 보관료에 있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창고료를 지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특히 인바운드 쪽 수입 운송 쪽에 창고 보관료를 지불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물건의 가격이나 물건의 중량에 따라서 함께 두 가지를 전부 다 지불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역 부분이죠. 사실 컨테이너 부분에 있어서의 하역 부분은 사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터미널 핸들링 차지에 대개 포함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컨테이너 운송이라 할지라도 도착지에서 컨테이너 배에서 부두에 내리는 데의 하역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그런 특별한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터키라든지 아니면 칠레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벌크 화물에 대한 여긴 뭐 선내요금이라든지 부선양적 육상요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 이런 벌크 쪽에서는 우리가 본선 하역비 배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또 부두에서 이 물건들을 기계를 사용해서 배에 선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내하역비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선하역비라는 또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항만의 또 기업에 따라서 물류 기업에 따라서 비용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이런 비용들도 수출입 물류비의 요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페이지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와페이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모 선사에서는 이거를, 텍스포트라고 쳤어요. 사실은 예전에 부산에서 그런 컨테이너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금액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와페이지가 맞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항만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전부 다 입출 항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해서 이거는 모든 수출입 기업한테 다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더를 통해서 전부 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전혀 의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뭐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 부분에 대한 물류 비용이죠. 그래서 통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세관원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검사원이 파견 나가서 검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수수료들인데 여기 파출 검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세관이 검사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검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식물 검역이나 동물 검역에 통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그런 물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통관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들, 또 법정 공휴일들, 토, 일, 아니면 국가가 정한 공휴일들, 이런 게 있죠. 뭐 8월 15일이라든지 아니면 6월 6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임시로 관세청에 문을 열어 갖고서 그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러한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통관 수수료는 이제 주로 관세사한테 지불하는 비용인데 사실 이거는 1999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미 거기에 관련된 수출입 통관 수수료의 공식, 즉 물건 가격의 1000분의 1.5를 수출로 하고 물건 가격의 1000분의 2를 수입으로 하는 그 수출입 통관 수수료의
그 금액 제도는 사실 20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EDI 관련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그런 망을 통해서 전부 다 진행을 하는데 발생되는 구체적인 그런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물류 비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적재가 됐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 강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쇼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라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스티브 도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물류 비용이죠.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수출입 물류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출발해서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도착지의 창고까지 발생되는 전체적인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수출입 물류비로 전부 다 안고 가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원가가 아닌 비용의 문제로 여러분 모든 기업한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그동안 저희 회사 아니면 또 기타 다른 회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오늘 어떻게 수출입 물류비 절감을 하겠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을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은 물류기업을 통한, 물류기업을 쥐어짜서, 좀 표현을 죄송합니다. 쥐어짜다고 그래서, 물수건 쫙쫙 짜듯이, 좀 나중에는 다 말랐는데도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다고 더 짜고, 해갖고 물류비가 설사 절감된다고 칩시다. 그 물류기업 망하죠? 그 물류기업 문 닫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득이 되고 그분들한테는 실이 된다? 그거는 참된 참 물류비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수출입 기업이 인커텀스에 대한 그 재해석과 바른 운영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FOB 조건으로 수출하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FOB 조건으로 수출하시는 분, FOB.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럼 다 CIF, CFR, DAT, DAP, DDP인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운임을 내는 건가요? 아닐걸요. FOB 조건이 많을 겁니다. 사실 공개적인 자리여서 좀 손들기가 머쓱해서 그랬을 텐데, FOB 조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코톰스의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든 오랜 1936년도부터 지금까지 2010년 후반 19년까지 이루어져 오는 FOB 조건은 In the named port of shipment예요. 즉 지정선적항이죠. 그런데 그 지정선적항을 수출자가 지정할까요? 수입자가 지정을 할까요? 수입자가 지정을 하죠. 왜?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한다고? 한국을 직접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고 또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국가, 만약에 이태리에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태리 국가에 여러분이 출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태리에 여러분이 출장 갔다고 해서 이태리 항구를 다 알아갖고 오나요? 아니죠. 이태리 하면은 뭐 생각나는 항구가 나는 제노아밖에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밑에 라스페지아인데, 그럼 그나마 좀 거기에 대해서 거래가 좀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태리에는 베니스도 있어. 아니 나폴리도 있다니까. 아니야 뜨리에스테도 있어. 요 정도 되면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리나라에 31개 무역항이 있는데 1위 FOB 부산, 2위 FOB 부산, 3위 FOB 광양, 4위 FOB 인천, 5위 FOB 광양, 6위 FOB 인천, INCHEON, GWANG, KWANG, PUSAN. 그죠? 네? 사실은요, FOB 다음에 지정선적항은 누가 결정하는 게 맞아요?
수출자가 결정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앞으로 FOB 조건으로 바이어하고 계약을 하실 때 미안하지만 수출항 좀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가 네가 운임 낼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적항부터 도착항까지 바이어가 운임을 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도착지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가 갖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FOB 조건은 전부다는 아니어도 95% 이상 대부분이 포워더를 노미네이션 지정해 갖고 들어오니까 그 해당되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아는 항구가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산항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출 그 지역이 아니면 제조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산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뭐 양산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죄송하지만 바이어 FOB 코리아 애니포트로 하면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코톰스 국제상업회의소의 인코톰스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FOB 다음에 지정 선적항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바이어가 FOB 오케이 너희하고는 그러면 FOB 코리아 애니포트로 거래할래 하면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안 돼 그럴까요? 아니요. 네, 무역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인코톰스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바이어가 오케이 자기가 운임을 내는데 FOB 코리아 애니포트로 해줄게. 바이어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렇죠? 바이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바이어를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바이어라도 FOB 코리아 애니포트는 부담스러워요. 부산이나 광양에서 실으면 거의 운임이 똑같아요. 네. 근데 인천에서 실으면 원양로 같은 경우는 CMA 같은 경우는 20부터 75불, 40부터 150불 비쌀 거요. 그런 선사들도 있어요. 물론 다 똑같은 선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이어가 이거 운임의 부담이 올 수도 있죠. 야, 그러면 요거 두 개 항구만 하면 안 될까? 뭐 예를 들어서 FOB 부산 오와 광양 이렇게 인코톰스 안 될까? 안 된다고 아니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FOB 부산 오와 광양. 예. 손 올리는 분 용감하신 분입니다. 예.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인정 안 하겠지만 또 은행에서 인정 안 하겠지만 FOB 부산 오와 광양 가능합니다. 무역은 당사자 간의 거래잖아요. 물론 제도가 있어요. 국가만의 제도가 있고 뭐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바로 이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의 인코톰스 변경 사례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바이어가 정말 대단한 바이어입니다. 대단한 바이어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이 바이어 정말 용감한 바이어고 대단한 바이어입니다. FOB 코리아 포트로 바꿔준 바이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도 실리고 광양으로도 실리고 대신 딱 제한을 뒀죠. 두 항구만 된다. 다른 항구 안 된다. 왜? 운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운임이 다 똑같은 데들도 있어요. 왜 이 바이어가 주춤 거래했냐면요. 포워더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포워더가 운임 계약을 한 선사의 경우만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700개가 넘는 전기 컨테이너 선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사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되는 포워더가 운송 계약을 한 그 선사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5개 선사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사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CIF나 CFR 조건이나 DAT나 DAP나 DDP나 그 조건이나 그러니까 C나 D라는 7가지의 조건을 수출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 수출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E와 F 조건은 수출자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FOB 조건에 in the named port of shipment 거를 과감하게 바이어를 설득해서 성공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 자리에 혹시 갖고 계신 그런 수출 기업이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바이어하고 설득을 하셔서, 혹시 여러분이 또 인천인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천은 운임이 좀 많이 비싸요. 사실 그 대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또 그 국내 운송료 부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어하고. 일단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안 및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산항과 광양 이렇게 제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고 고기선반 한다는 조건 하에 FOB 코리아 애니포트로 해서 변경이 됐죠. 근데 컨테이너가 연간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물류비, 국내 운송비에 대한 절감이,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든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세이브가 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두 번째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 회사는 성공을 했어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의 회사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앞으로 2년, 3년, 4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운임이, 컨테이너 운임이 인상된다, 인하된다, 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요거는 실제로 2008년, 200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FOB 조건으로 오랫동안 거래했던 기업인데 너무 거기에 지정된 운송인이 너무 횡포를 부렸어요. 4월 달에 물건이 다 준비돼서 4월 말배에 실으려고 그랬더니 5월 중순까지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5일 이후에 배에 선적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출자는 자금 계획을 다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뭐 이런 운송인이 있냐고 바이어한테 항의도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제시해갖고 계속 바이어를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바이어가 뭐 그때마다 뭐 나름대로 뭐 참아라, 아니면은 오케이, 그 도착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운송인을 다시 설득을 해서 본사에서 다시 한국에서 충분히 그 해당되는 기업한테 얼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을 수 있는 해당 그 개수를 늘려갖고 선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득을 해갖고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갖고 그러던 차에 나름대로 이제 고급 정보를 나름대로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남미가 계속 운임이 곤두박질 칠 거니까 야, 이거를 과감하게 한번 CIF 조건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굉장히 정말 뭐 도박이라는 단어로 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좀 위험한, 리스크가 큰 어떤 그런 하나의 도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은 인코톰스 변경으로 인해서 물류비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FOB에서 CIF로 바꾸는 순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선적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자가 선적 권한이 있잖아요. 수출자가 선적 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네들이 도착지에서 불편해한 것들을 전부 다 요구합니다. CIF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도착지의 프리타임이 14데이스 이상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조건은 당연히 도착지에는 바이어가 해야 될 조건인데 그것까지도 수출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40일이 넘기면 안 된다. 40일 넘겨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물건 가격에 뭐 3%라든지 5%라든지 이거를 디덕트 하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는, 자, 여기 이 기업이 저희한테 지금 판단하라고 그러는 거죠. 과연 그거를 정말 책임 있게 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저희가 부담스러웠죠. 근데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선사가 3년 동안의 이 정보가 확실하니까 믿고, 자기를 믿고 아니면 자기 회사를 믿고 한번 덤벼봐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도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제 그 물류비 절감에 대한 그 하나의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리포 컨테이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리포 컨테이너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리포 컨테이너를 우리가 100을 들어온다면은 10이나 15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한 80에서 85는 그냥 여기에 있게 됩니다. 묶여 있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일반적인 그 냉동 냉장 화물이 아닌 일반 화물을 실어 갖고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수출자의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의논해 갖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9, 10, 11, 12, 13, 네, 한 5년 동안 계속 그 수출자가 원하는 물류비용 또 원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이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운임, 그 다음에 40데이스를 넘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최소 3년간은 무조건 CIF 산토스로 하겠다 하는 이런 매매 계약서를 써갖고 성공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어차피 해당되는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출자는 운임도 절감이 됐지만 선적 권한을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선적 기획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 포워더는 어느 A라는 선사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선사와 직거래와 포워더와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선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사와 거래를 한다. 그러면 A라는 선사는 여러분한테 A라는 선사의 운임과 나름대로의 서비스와 정보만 제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근데 B라는 포워더와 거래한다면 그 B와 계약되어 있는 선사들이 있죠. 그렇죠? C, D, E, F, G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바이어들은요, 무조건 빨리만 받기를 원하는 바이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60일 넘어서 받기를 원하는 산토스의 바이어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제발 선적항부터 60일이 넘어서 물건 들어오게 해달라. 네. 그러면 엉뚱한 데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상하이나 닝보에서 TS 해갖고 산토스 가면은요, 30일에서 33대 있으면은 전부 다 도착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네? 같이 우리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브라질로 보내면 안 되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최대한도로 쫙 올렸다가 쫙 내려가야 되겠죠?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저희는 주로 스페인 알제시라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알제시라스에서 산토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55일 정도. 왜냐하면 알제시라스에서 모선으로 연결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한 항차가 위클리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한 55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수출 기업이 바이어들이 모두 물건을 빨리 받기만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늦게 받기를 원하는 바이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바이어는 아니에요. 이 바이어는 뭐 그런 바이어는 아니고, 다행히 그 CIF 산토스로 바뀌면서 정말 행운이죠. 네. 5년 동안, 이걸 럭키한 거죠. 5년 동안 물류비 절감도 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계속 있겠느냐? 왜냐하면 중남미는 사실 전 세계 전기선 항로 중에 운임에 대한 변동이 가장 많은 시장입니다. 네. 롤러코스터. 네. 원래 이 시장은요, 남미 동안이든지 남미 서안이라든지 이런 데가 원래는 3,000불, 6,000불 시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훨씬 미치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화주 기업도 오셨고 물류 기업도 오셨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죠. 네. 구체적인 제가 숫자는 얘기하지 않는데 사실은 뭐 이게 업 앤 다운이 아주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처럼 이거를 장기적으로 운임을 확보를 해서 과감하게 인코텀스를 변경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을 잘 발견하고 여러분이 인코텀스에 대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중남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타이어 유통업체의 하나의 물류비 절감 사례인데요.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FOB 다음에 지정선적 항인
함부르크나 아니면 브레머하벤이나 아니면 브레멘으로 하지 않고 거꾸로 거꾸로 첫 번째의 물류비 절감 사례의 FOB의 코리아 애니포트로 한 그런 바이어, 도착지의 바이어의 케이스로 우리나라의 한국 바이어가 한 케이스입니다. FOB 점앤포트,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바이어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인코톰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신이 있었던 거죠. FOB 점앤포트 할 때 컨테이너 부분에 딱 생각나는 그런 항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함부르크. 아시죠, 여러분? 다 함부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부르크 말고 어딜까요, 독일? 브레머하벤이죠.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이거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광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나라의 인천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고 하여튼 이런 3개 항구라면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CIF 부산으로 진행을 하다가 과감하게 2017년 2월부터 FOB 점앤포트로 했는데, 브레머하벤이나 함부르크에서 들어오는 건 운임이 똑같습니다. 브레멘에서 들어오는 거는 적게는 200불, 많게는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 비싸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바이어가 FOB 점앤포트로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거래하는 포워더한테 동일한 운임을 적용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바꾸셔도 돼요.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바꾸시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동일하게 동일한 운임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한 포다 Y사가 처리한 방법, 루팅 오더 주고 해서 처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FOB 조건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좋은 점이 도착지에서 운임을 내는 거니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 얘기하는 거죠. 프리타임 부분. 자, 프리타임은 여러분 누구한테서 받는 거예요? 프레이트 포워더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프레이트 포워더는 실제 운송인이 아니죠. 여러분이 항상 포워더한테 어떤 거를 요청을 하실 때 포워더가 실제 운송인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운송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송인이 아닌 어떤 운송인이냐면 컨트랙팅 캐리어예요. 컨트랙팅 캐리어. 계약 운송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운송이기 때문에 그 포워더가 계약을 한 해상 운송인 경우에는 선자, 항공 운송인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의 프리타임을 받는데, 우리나라에 주로 어떤 선사를 이용을 했을 때 충분한 프리타임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선사의 나름대로의 명예도 있고 또 해당되는 선사의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니셜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니셜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선사마다 도착지의 프리타임이 첫 번째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컨테이너가 빨리 상대방 국가에 가야 되는 컨테이너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교육량이 현재 최대 우리 교육국가가 사실은 중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많을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많을까요? 제가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많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빨리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중국으로 빨리 보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실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빈 컨테이너라도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상들은 그쪽에서 들어온 많은 컨테이너들이 도착지의 프리타임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 아이템들이에요. 대개 유통기업들의 물량들이에요.
유통기업들은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적어도 21데이스에서 30데이스, 모 회사는, 그 회사의 이니셜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다 아는 회사니까, 모 회사는 60데이스를 요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리타임. 네, 워낙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근데 정작 그 해당되는 선사는 뭐예요? 그 컨테이너를 빨리 어디로 보내야 돼요?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것들을 원양이라든지 가까운 데에 함께 서비스하는 선사들은 그걸 어디에서 커버를 할까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충분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30데이스나 40데이스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안 줘갖고 빨리 이거를 어디로 보내요? 중국으로 보내죠. 그 왔던 뭐 덴마크나 왔던 독일이나 왔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빨리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빨리 중국으로 빈 컨테이너라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선사들이 컨테이너 밸런스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프리타임 부분에 가끔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구나. 특히 한중간, 또 한일간도 마찬가지죠. 그런 컨테이너의 밸런스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FOB 조건으로 수입을 하면 사실은 일단 도착지에서 우리나라의 수입 기업들이 프리타임을 용이하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해당되는 포다도 선사와 프리타임 내고할 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포다한테 얻기 힘든 정보인데, 도착지나 출발지의 프리타임은 C나 D 조건은 출발지에서 운임을 내죠. 그러면 출발지에 있는 선사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합니다. 도착지에서 운임을 내는 그런 조건에 있어서의 물동량은 도착지의 선사가 그것에 대한, 심지어는 운임 및 프리타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조정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한테 하나의 정보로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화주 기업에 대한 얘기를 쭉 절감을 들었는데, 사실은요 제가 포워더도 뭐라고 그랬어요? 포워더도 화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포워더들은 어떻게 절감을 할까? 그렇잖아요. 물류기업도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기업이 절감을 못하면 여러분도 절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류기업들은 어떻게 절감을 하느냐? 혹시 이 안에 죄송합니다. 조금 오해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사실이라기보다도 그냥 나름대로 다 같은 상식적인 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여러분이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은요 물류비 절감을 늘상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안에 혹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물류비 절감 쥐똥만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포워더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워더들도 중소 포워더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물류군의 포워더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류기업의 해상운임 절감 사례는 중소 포워더들의 물류비 절감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이 거래하고 계시는 포워더의 물류비의 절감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대부분들이 그 장기 계약 운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포워더들이 고민거리인데, 대형 화주가 있고 일반 화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물류비를 절감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대부분의 포워더들이 여기 문제점으로 나온 게 선사로부터 받는 그런 바잉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원가를 충족하게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미숙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인 어카운트라는 표현,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정한 고정적인 물동량을 갖고 있는 화주가 있고, 또 간헐적으로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 화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이런 거를 갖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사에도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싱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또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종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해상 운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절감하느냐는 그런 벤치마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 프레이트 포워더들끼리 똑같이 화주지만 운송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과 운송인이 협력을 하는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딩. 그래서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협력한다는 뜻이고요. LOADING는 로딩, 적재한다, 선적한다는 건데 그래서 경쟁력이 강한 그런 지역의 포워더와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그 주고받는 그런 비즈니스를 벌이는 그런 걸로 해서 되게 물류비 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물류기업들이 하고 있는 해상운임 절감 사례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주셨다가 향후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워더들 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화물 말고 뭐 특수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냉동 냉장 컨테이너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어떤 루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운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사마다 자기네들이 물량이 필요로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좀 더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적용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략을 짜서 대부분이 물류비를 절감을 해갖고 그것을 화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IP와 CPT 조건의 이제 루트들이 있는데 사실 항공운송이나 이제 복합운송 같은 데 보면은요, 루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뭐 오스트리아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구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들한테 단순하게 항공운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 운임 및 또 뭘 얘기하면 적용 기간 외에 그런 루트라든지, 그렇죠? 네. 루트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량 화물과 부피 화물에 있어서의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Q&A라든지 아니면 추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2,000kg의 물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피가 좀 커요. 또 한 5,000kg에 대한 중량 화물이 있어요. 부피가 아주 작아요. 이런 중량 화물과 부피 화물을 섞었을 때는 그만큼 항공사는 전체적인 것을 혼재를 해서 전체 중량을 갖고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프레이트 포워더에게는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두상으로만 여러분한테 그런 물류비 절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실제적인 거는 그 해당되는 것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이런 케이스죠. 만약에 30cbm이다. 그럼 167을 곱하면 5010이 되죠. 또 10cbm 곱하면 167하면 167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일 목적지로 해서 만약에 그게 뉴욕이다 했으면 뉴욕에 대한 것을 그 해당되는 포워더가 운임을 제공을 할 때는 2,000km 더하기 5,000km 하면 7,000km가 됩니다. 그리고 30 더하기 10을 하면 40cbm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 항공화물은 1cbm당 167km라고 했는데 167을 곱해봐야 얼마가 되냐면은 7,0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7,000km에 대한 것을 항공사가 해당되는 포워더한테 당연히 청구하겠죠. 7,000km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당되는 그 포워더는 여러분에게 7,000km를 청구하는 건 아니죠. 얼마를 청구해요? 첫 번째 화주에 대해서는 167을 곱하니까 5,010km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 포워더는 해당되는 화주들한테 토탈 10,010km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만 항공사에게는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7,000km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기업들이 항공 나름대로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차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제반을 볼까요? 아까 NOR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텐데, 자, 리포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에 일반 화물을 실어요. 그런데 이 일반 화물을 실을 때 여기에 기본적인 거는 우든 패킹으로 된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포 컨테이너가 알루미늄으로 만든 원료가 알루미늄이 재질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서 대개 카톤 패킹이나 아니면 비닐 패킹, 아니면 포대, 백패킹 이런 것들은 이런 화물들은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면 기본 일반 드라이 운임의 한 75%에서 80%의 운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와 잘 상의를 하셔서 중요한 거는 바이어가 이거를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바이어가 이 NOR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허락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대개 이거는 C와 D 조건에서 대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류비 절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산토스에 대해서 엄청난 물류비 절감 플러스 나름대로의 CIF 산토스의 인코텀스를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이 나와 있는 NOR 컨테이너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40타 하이큐빅에 들어가는 물량은 그 안에 적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맥시멈 56에서 57CBM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메모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56에서 57CBM 까지 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적재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폴리에스터 파이버 같은 경우는 되게 적재가 되는데 폴리에스터 얀은 조금 적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것도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안에 우리 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서 45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분, 45피트 컨테이너, 13.5m. 처음 들어보세요? 13.5m에 대해서. 40피타와 40피타 하이큐빅 컨테이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가능하면 40피타보다는 40피타 하이큐빅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임이 동일할 때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죠. 운임이 동일할 때는 40피타 하이큐빅 컨테이너가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하고 요즘 선박회사들은 40피타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40피타 하이큐빅 컨테이너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동일한 운임일 때. 근데 대부분이 동일한 운임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있죠. 웬 갑자기 45피트 컨테이너냐는 거죠. 45피트 컨테이너를 정말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 대대적으로 45피트 컨테이너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 항로에 대해서 전부 다 45피트 컨테이너 전부 다 적재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선적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하는 선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만큼 부피 화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중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45피트는요. 중량은 40피트 컨테이너와 동일합니다. 25톤 이상 선사들이 적재 못하게 해요.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 화물은 45피트 컨테이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부피 화물들, 판넬이라든지 특히 완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45피트 컨테이너가 도착했을 때 많이 실어서 좋고 인보이스 밸류도 많아지고 다 좋은데 도착지의 부대 비용은 비싸요. 당연하죠. 운송료. 도착지의 국내 운송료가 어떨까요? 40피트 컨테이너보다 당연히 비싸죠. 한 20%에서 25% 정도 비쌉니다. 국내 운송료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건 감안하죠. 왜? 그만큼 많이 적재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인보이스 밸류를 수출 기업이 바이어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대신 운임은 과연 일반 드라이 운임에 정말 한 25% 정도 비싸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와 잘 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맥시멈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25%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45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물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최적의 운송 경로에 대한 이제 거의 절감 사례는 거의 다 이제 끝나고 여러분하고 주로 Q&A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리엔츠, 린츠라는 표현도 쓰고 아니면 리엔츠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물량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게 만약에 CIP나 CPT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루트를 사용하느냐? 여러분은 루트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되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거래처한 여러분의 포워더한테 린츠까지 CIP 조건이고 CPT 조건인데 얼마냐? 라고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다? 근데 그 A라는 포워더가 어떤 루트로 이거를 정해서 여러분한테 얼마로 제공했는지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죠. 왜? 잘 모르니까. 이거는 엔트리 포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항구를 도착해서 어떤 루트로 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트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수출입 기업들이 포워더를 통해서 알면 더 좋겠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이런 공부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수출 지역이 됐던 수입 지역이 됐던. 반대로 린츠라는 데서 우리나라에 비료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비료를 수입할 때 여태까지는 함부르크 루트로 해서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비교 견적을 해줬죠. 무려 유로로 40부터에 480에서 520유로가 싼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 이태리 트리에스테와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코퍼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들어온 거에 대한 하나의 절감 사례가 아니고 나가는 거에 대한 절감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봤어요. 슬로베니아 코파까지 가서 코파에서 리엔츠로 가는 이런 레일 루트입니다. 그래서 C&D 레일 루트죠. 여기서 슬로베니아의 코파까지 어떤 선사가 서비스하느냐, 그리고 운임이 어떻게 되느냐, 항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루트로 가게 되느냐, 그렇죠? 코파까지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이렉트로 가는 선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요. 중간에 다른 배로 갈아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안전성이 있죠. 이 물건을 분실하거나, 그렇죠? 늦어진다는, 도착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다이렉트 좀 제가 이제 환적하고 다이렉트라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다이렉트라는 거는 부산을 출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로베니아 코파라는 항구까지 바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출발할 때 배 이름과 도착했을 때 배 이름이 동일하면 그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직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항은 환적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환적이라는 거는 A라는 배에서 B라는 배로 갈아탔을 때 거기서 기후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환적항에서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모선에 적재가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독일 함부르크까지 배로 가서 함부르크에서 리엔츠까지 철도 운송으로 들어가는 루트도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앤젤레스 포트에서 덴버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시애틀 포트에서 덴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운송 기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엔트리 포트의 문제도 있어요. 미국의 수많은 항구가 있는데 가장 항구 노동자의 파업이 심한 항구가 어디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가장 미국에서 항구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 제일 많은 항구가 어디예요? 로스앤젤레스예요? 시애틀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아주 연례 행사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 같은 데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단일 국가로서 최적의 엔트리 포트 찾기 할 때 어디가 좋아요? 시애틀이 좋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시애틀까지 11일 만에 가는 선사도 있고 로스앤젤레스까지 10데이스 아니면 9데이스 9일밖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더 빠른 선사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위험도는 없잖아요.
물론 연중 뭐 파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단 한 번 파업이 되더라도 그 파업 기간에 우리의 물건이 실렸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악기에 대한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우리 악기가 지금 실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비엔나 조건으로 비엔나로 가갖고 CIP 비엔나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루트를 어디로 했냐면 뭐 최종적으로 이런 루트로 했습니다. 함부르크로 가는 루트, 로텔담 가는 루트, 이태리 트리에스테로 가는 루트, 코파프 루트로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코파포트로 해서 결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서 유럽에 있어서 그런 내륙 쪽에 있어서 슬로베니아나 아니 코파나 아니면 트리에스테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들이 어디냐? 그게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예,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예, 이쪽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운송 기일면이나 그 다음에 선사의 서비스 면이나 그 다음에 운임 면이나 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운송 경로로 물류비를 절감한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교까지 해놨죠. 38, 40, 38, 40, 트리에스테 33, 36, 그 다음에 코퍼 32, 34. 물론 부산 트리에스테와 부산 코파의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틀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 운송 기일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운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코파포트를 결정을 해서 진행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N 에어도 있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CN 에어로 갈 때 사실 현재로서 제일 적합한 루트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다른 루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아주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발 CN 에어도 있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국에 전 중국에 한 4년 있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CN에어는 대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칭다오인데 칭다오에서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 항공으로 해서 이제 에어로 이렇게 쭉 보내게 되는데 이 비용이 당연히 물론 에어운임보다 훨씬 쌌고요. 그 다음에 별로 에어하고 CN에어의 차이가 날짜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CN에어는 중국발 인천을 경유한 이 루트가 아주 최고의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루트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제3국으로 가는 CN에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제3국으로 가는,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밴쿠버까지 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에어로 가는 케이스. 부산에서 싱가포르에서 또 에어로 가는 케이스. 또 호치민에서 인천까지 와서 인천까지 배죠. 인천에서 다시 에어로 또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케이스. 아니면 호치민에서 또 싱가포르로 가고 CN으로 가 있어. 어떤 루트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부산에서 출발할 때는 밴쿠버 루트. 그 다음에 호치민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나라 인천으로 와갖고 인천에서 이제 CN에어로 에어로 해갖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으로 가는 이 루트가 제일 좋다. 어떤 분들은 그래. 왜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데 거꾸로 오는 게 빠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예.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몇 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비행기로 만약에 따지면 몇 시간 걸려요? 예. 6시간 걸리죠? 한 그 정도 좀 늦게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참고로 여러분한테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CN에어에서 최적의 엔트리 포트를 어디로 갔느냐. 또 C&레인에서 특히 중국도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CIP와 CPD 조건이 향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CIF 샹하이가 아니고 CIP 시안, CIP 진안. 지금 제가 내륙 지역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랬을 때 중요한 거는 엔트리 포트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거죠. 예. 당연히 CIP 진안 같은 경우는 제남을 이제 중국 발음으로 진안으로 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도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천성 시안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꼭 샹하이로 해서 주로 여기 현재는 샹하이로 해서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꼭 샹하이로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 예. 닝보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심천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물론 통과는 최종 도착지에서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엔트리 포트에서 어떻게 잘 핸들링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거기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러시아 철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국 철도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엔트리 포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착이 지연이 될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또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